사진 속 눈빛이 참 따뜻하세요. 57, 아내를 떠나보내고 6년.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그녀가 찾아왔습니다. 민석 씨, 우리 결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할 수 있다니. 그런데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일까? 함정일까?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새벽 4시 반.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잠이 깬 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천장에 희미한 균열이 가로등 불빛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6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균열을 바라보며 같은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장판에 닿을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슬리퍼를 찾을 마음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 집에서 그를 맞이해줄 온기는 없었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채우는 동안 싱크대 옆 작은 창문으로 수도권 외곽의 풍경이 내려다 보였다. 28평 아파트 12층. 한때는 아내와 함께 우리만의 성이라 불렀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잠을 청하러 돌아오는 빈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치익. 커피가 내려지는 소리가 정막을 갈랐습니다. 머그잔을 감싸 쥐고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겨울 새벽의 냉기가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멀리 아파트 단지 사이로 편의점 간판만이 형광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누군가는 야근을 마치고 돌아가겠지. 누군가는 새벽 배송을 준비하겠지.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35회를 금융권에서 보냈습니다. 고객 상담 교육을 맡으며 수천 명의 말투와 심리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뒤에 숨은 불안, 과장된 자신감 이면의 두려움, 침묵 속에 담긴 분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일이 그의 직업이었고 재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내의 마지막 말은 읽지 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더 오래 못 있어줘서. 그 말이 진짜 미안함이었는지 아니면 남겨질 자신에 대한 걱정이었는지 6년이 지난 지금도 알 수 없었습니다. 창가에서 몸을 돌려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TV 옆 선반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이미 몸이 좋지 않았지만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선반 아래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청소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 소파에 몸을 묻었습니다. 쿠션에서 희미하게 아내의 향이 났습니다. 6년이나 지났는데 향이 남아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저 기억이 만들어낸 환각일 뿐. 앞으로 20년, 30년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57세.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아직 30년은 더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새벽에 깨어 혼자 커피를 마시고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해가 지면 다시 잠자리에 드는 날들이 30년. 외롭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버텨온 인생이었습니다. IMF 때도, 아내의 투병 시절에도, 사별 후의 공허 속에서도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버틸 이유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문득 현관문 옆 화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키우던 스킨답서스였습니다. 마른 흙 사이로 줄기 몇 개가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물을 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였습니다. 띠링. 정적을 깨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민석은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낯선 앱 아이콘이 떠 있었습니다. 언제 깔았는지 기억나지 않는 앱이었습니다. 아마 광고를 잘못 눌렀거나 아들이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설치해 둔 것일 터였습니다. 알림,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오늘의 대화 상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식 웃었다. 요즘 유행한다는 AI 챗봇인가. 젊은 것들이나 할 짓이지. 삭제하려고 앱 아이콘을 길게 눌렀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 문구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화 상대.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 누군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아들과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3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동네 마트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게 하루 중 유일한 대화인 날도 많았습니다. 민석은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5시 12분.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앱이 열렸습니다. 그날 밤, 난생 처음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앱을 열자 프로필 사진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어색한 셀카이거나 지나치게 꾸민 사진들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무심코 화면을 넘기던 중 한 여성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수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서 묘한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김연서, 54세. 프로필에는 짧은 소개만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따뜻한 대화를 나눌 분을 찾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57년을 살면서 이런 앱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마치 첫 연애를 시작하던 23살의 청년처럼. 결국 그는 짧은 인사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필을 보고 인사드립니다.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속 눈빛이 참 따뜻하세요. 좋은 분이실 것 같아 답장 드려요. 그 메시지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눈빛이 따뜻하다니.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하고 지친 중년 남자의 얼굴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눈빛에서 따뜻함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간지러웠습니다. 대화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연서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가남이었습니다. 2년 반의 투병 끝에 봄이 오기 직전 눈을 감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못했어요. 놓으면 정말 가버릴 것 같아서.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을 멈췄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있던 그 밤과 점점 차가워지는 손끝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놓지 못했던 그 순간과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를 6년 전에 보냈어요. 아직도 그 손의 온도가 기억납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옛 동료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서 씨에게는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마다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메시지는 전화로 바뀌었습니다. 여보세요. 연서 씨의 목소리는 처음 들었을 때부터 편안했습니다. 낮고 차분한 음색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의 목소리와는 달랐지만 어딘가 비슷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매일 아침 그녀가 먼저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요즘은 좀 자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6년 만에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잠든 날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뭐 드셨어요? 아, 그냥 라면 하나. 에이, 그러시면 안 돼요. 내일은 꼭 밥 드세요. 약속하셔야 해요. 웃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웃어봤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잔소리 같은 말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변화는 조금씩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민석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덥수룩하게 자란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면도도 사흘째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볼 사람도 없는데.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외출복을 꺼내 입고 동네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미용사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다듬고 나오는 길, 아파트 단지 앞 공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노부부가 보였습니다. 나란히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외면했을 풍경이었습니다. 부러움이 아픔으로 변하기 전에 시선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연서 씨와 나란히 앉아 햇볕을 쬐는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상상이었습니다. 고작 몇 주 대화했을 뿐인데. 하지만 그 부끄러움조차 설레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6년 만의 산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전화 속 연서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석 씨, 실례가 안 된다면 노후 준비는 잘 돼 있으시죠? 민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아, 네. 뭐 퇴직금이랑 연금 정도는 있어요. 크게 쓸 데도 없으니까. 다행이에요. 저도 그게 걱정이거든요. 혼자 살다 보면 이런 것도 신경 써야 하잖아요. 연서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석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끼리 서로의 노후를 걱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연서 씨가 또 비슷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요,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재산은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로 숨기는 거 없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 출발을 한다면 서로에게 솔직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책임감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서 씨는 정말 어른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민석은 그런 그녀가 더 좋아졌습니다. 밤 11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희미한 균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연서 씨의 전화가 올 것입니다. 잘 주무셨어요? 라는 그 목소리가, 혼자라는 단어가 기다림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공원의 벚나무들이 일제히 꽃을 피웠습니다. 민석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연서 씨를 떠올렸습니다. 내년 봄에는 함께 이 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매일 밤 이어지던 전화는 이제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 되었습니다. 연서 씨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없으면 아침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연서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석 씨, 우리 결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기다리던 말이었습니다. 아니, 먼저 꺼내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연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57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뛴 적이 있었던가. 25세 아내에게 프로포즈하던 그날 밤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연서 씨는 더 자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늦은 사랑일수록 더 단단해야 해요. 젊을 때처럼 감정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서로 숨기는 것 없이 재산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작은 아파트 하나랑 연금밖에 없어요. 민석 씨는요? 민석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마련한 예금, 국민연금, 그리고 이 아파트. 크게 많지는 않았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연서 씨는 안도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우리 둘이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겠네요. 민석은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가슴 벅찬 일인 줄 몰랐습니다. 5월 중순.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6월 첫째 주 토요일.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만 모아 조촐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연서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민석도 동의했습니다. 이 나이에 화려한 예식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됐죠. 축하드려요.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를 잡은 지 사흘 후, 연서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석 씨,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돈 문제가 생겼어요. 연서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죽은 남편의 사업빚이 갑자기 붉어졌다고 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찾아왔고 당장 2천만 원을 갚지 않으면 집이 넘어갈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저 민석 씨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결혼하면 갚을게요. 제 연금으로 조금씩. 민석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2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연서 씨, 그건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거죠? 잊어요. 제가 어떻게든. 아니에요. 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연서 씨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곧 아내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려울 때 돕지 않으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보내드릴게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민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서 씨가 고마워하며 울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서 씨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빚 문제를 정리하느라 바쁜 것이리라.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닷새가 지나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이거나 결번입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뚝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같은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10번을 걸었습니다. 20번을 걸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민석은 앱을 열었습니다. 연서 씨의 프로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계정 자체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2달간 나눈 메시지도, 사진도, 모든 것이 증발해 있었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기였던 거야?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라고 묻던 따뜻한 목소리가. 민석 씨, 눈빛이 참 따뜻하세요라고 했던 첫 메시지가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천만 원이 빠져나간 자리에 공허한 숫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35년간 일하며 모은 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고작 2달 만에. 하지만 돈보다 더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외로웠구나. 그 말이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6년간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이 결국 자신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은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은 이미 다 져버렸습니다. 연분홍빛 꽃잎 대신 초록빛 잎사귀만 가득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그토록 아름답던 풍경이 이제는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TV 옆 선반에서 아내의 사진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아내에게인지, 아들에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인지.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창밖의 세상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지도 몰랐습니다. 목이 마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아들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갔습니다. 12통. 민석은 그 화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결혼 준비는 잘 되세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기당했다고, 2천만 원을 날렸다고, 결혼은커녕 상대방의 이름조차 진짜인지 모른다고 이불을 머리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수치심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당했다는 사실보다 믿었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35년간 금융권에서 일하며 수천 건의 사기 유형을 분석했습니다. 고객들에게 이런 전화 오면 절대 믿지 마세요라고 교육했습니다. 피싱, 스미싱, 보이스피싱, 로맨스캠. 모든 유형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당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면서 누구보다 어이없이 당했습니다. 바보 같은 놈. 이불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조차 터지지 않았습니다. 속은 이미 다 부서진 뒤였습니다. 나흘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연서 씨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사진 속 눈빛이 참 따뜻하세요. 노후 준비는 잘 돼 있으시죠? 민석 씨만 믿을 수 있어요. 그 말들이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되뇌다 보니 무언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쓰던 분석 노트였습니다. 고객 상담 패턴을 정리하던 습관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연서 씨와 나눈 대화를 처음부터 복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메시지. 사진 속 눈빛이 참 따뜻하세요. 전형적인 후킹 멘트였습니다. 상대방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칭찬. 교육자료에서 수백 번 본 유형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 공감대 형성. 사별 경험을 공유하며 동질감을 만들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메시지. 이거 역시 로맨스캠의 정석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일상 침투. 잘 주무셨어요? 밥 드셨어요? 매일 반복되는 안부. 상대방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의존성을 만드는 기법이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 미래, 약속. 결혼 이야기를 꺼내 관계를 구체화했습니다. 늦은 사랑일수록 단단해야 한다는 말로 신뢰를 강화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금전 요청. 결혼 직전이라는 타이밍에 급작스러운 위기를 호소했습니다. 당신밖에 없다는 말로 압박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간 교육하던 사기, 유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가 무너진 게 아니었어. 이용당한 거야.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수치심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자책이 분석으로 바뀌었습니다. 35년간 갈고 닦은 능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노트에 적힌 내용을 다시 읽었습니다. 연서 씨의 말투 패턴, 연락 시간대, 감정 조절 방식, 모든 것이 훈련된 전문가의 것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사흘 만에 맞이하는 햇살이었습니다.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찾아내서 응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록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문서 파일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마지막 송금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날짜, 시간,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완성된 문서는 12페이지에 달했습니다. 그것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니 더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범죄였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민석의 문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오신 분은 처음입니다. 민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직업병입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최근 같은 수법의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대부분 50대 이상의 사별자나 이혼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조직적인 범죄로 보인다고. 민석은 물었습니다. 제 기록이 도움이 될까요? 당연하죠. 이 정도 분석이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형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의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로맨스캠 조직의 실체가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민석뿐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수십 명이 같은 수법에 당했습니다. 피해 금액만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랐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는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 같아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춤을 추듯 흩날렸습니다. 민석은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같은 계절. 자신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TV 화면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찰은 오늘 전국 단위로 활동하던 로맨스캠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직은 주로 50대 이상의 사별자와 이혼자를 대상으로 접근해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자신의 제보가 시작점이 되어 마침내 조직이 무너졌습니다. 2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뉴스가 나간 후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였습니다. 로맨스캠 예방 교육을 해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수락했습니다. 첫 강의 날 복지관 강당에는 50여 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민석과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홀로 된 분들도 많았습니다. 눈빛에서 외로움이 읽혔습니다. 1년 전 자신의 눈빛과 같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민석입니다. 오늘 로맨스캠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해자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석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6년간 혼자 살았던 일, 새벽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던 일, 외로움을 인정하지 않으려 버텼지만 결국 무너졌던 일,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을 열었던 일. 사진 속 눈빛이 참 따뜻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민석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35년간 금융권에서 일했습니다. 사기, 유형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 제가 당했습니다. 왜일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온기가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죄가 아닙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용기 내셨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용기 내셨잖아요. 덕분에 저도 말할 수 있었어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벅찬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 후로 민석은 바빠졌습니다.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주 두세 번씩 강의를 다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눌 때 의미가 됩니다.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석양이 아파트 단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1년 전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있던 그 벤치였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늦게 사랑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누군가를 그리워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1년 전 그 앱의 알림음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주예요. 이름은 민준이에요. 할아버지, 성함에서 따왔어요. 민석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손주, 자신의 이름을 딴 손주.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1년 전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은은한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사진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대. 이름이 민준이야. 내 이름에서 따왔다더라.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미소가 평소보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민석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나를 먼저 사랑하자. 그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